어릴 때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하, 네. 주변에서 가끔 듣죠. 근데 막상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나 완전 천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소위 천재, 그러니까 남들이 잘못하는 걸 해내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뇌는 뭐가 다른 걸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유튜브 내용을 좀 깊게 파볼 건데요. 스콧베리 카우프만이라는 긍정심리학자의 천재보고서라는 책을 기반으로 하셨더라고요. 네, 그 책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연구를 보면요, 창의적인 사람들이 종종 정신질환 테스트에서 상위 15% 안에 들 정도로 예민한 특성을 보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좀 의외인데요. 그런데 동시에 심리적으로는 또 굉장히 건강하다는 좀 모순적인 결과가 있어요. 모순적이네요,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단점 속에서도 최선의 모습을 끌어내는 능력,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바로 당신에 있을 그 창의성을 끌어내는 뇌 활용법, 그걸 한번 탐구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비결, 공상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랑은 다르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부르죠. 장 박사님은 이걸 상상 네트워크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걸 좀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네,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건 미래지향적인 공상을 하는 겁니다. 미래지향적 공상이요. 네,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나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과거 회상 같은 거랑은 좀 다릅니다. 아하. 이게 바로 창의성이랑 직결되는 자기 성찰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지?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자기 객관화. 중요하죠? 재밌는 게 전 세계 인구의 79%가 샤워 중에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거 저도 봤어요. 물이 몸에 닿으면서 몸이 이렇게 이완되니까 그 상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딱 좋은 조건이 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외쳤던 곳도 목욕탕이었잖아요. 아, 맞네요. 그러고 보니. 산책이나 걷기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이런 이완된 집중 상태,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런 공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뭘까요? 바로 고독입니다. 아, 고독? 이게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로움이나 고립감 이런 거랑은 다르다고 강조하셨죠. 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건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는 시간. 네, 심리학자 위니콧이 말한 혼자 있는 능력인데요. 이게 정서적 성숙에 필수적이라고 봤어요. 다른 사람의 영향 없이 온전히 자기 자신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하니까. 맞아요. 끊임없이 외부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고독을 경험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시간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하신 자기 객관화가 어려워지고 그게 또 불행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모르면 작은 비판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면 누가 나에 대해 뭐라고 해도 아, 네, 그게 저의 어떤 부분이 맞아요. 이렇게 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정확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나 사이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과정이죠. 네, 그렇게 내 안의 공간을 좀 확보하고 나면 이제 뭘 받아들일지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요소,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탐색 욕구로 이어집니다. 아, 열린 마음,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막 알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 탐색 욕구 뒤에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어요. 도파민이요? 쾌감 물질 아닌가요? 쾌감과도 관련이 있지만 도파민은 사실 예측 가능한 보상보다는 좀 불확실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역할이 더 커요. 오, 신기하네요. 더 흥미로운 건 연구를 보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뇌에서 감각정보 필터 역할을 하는 시상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네, 시상. 거기서 도파민 D2 수용체의 밀도가 좀 낮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밀도가 낮다. 그 말은 필터가 좀 느슨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정보가 덜 걸러지니까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정보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정보들이 막 연결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성으로 이어진다. 와. 네. 때로는 이게 주의가 좀 산만해 보이는 특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이민자 출신 혁신가들이 많은 이유도 어쩌면 이런 다른 환경 경험이 개방성이나 인지적 유연성을 높여줬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다양한 경험 자체가 뇌를 유연하게 만드니까요. 교차 훈련이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도움이 돼요. 교차 훈련이요? 네.
예를 들어 바둑 기사가 체스를 두면 그 경험이 오히려 바둑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분야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는 거예요. 알파고를 만든 데미스 하사비스도 뇌과학이랑 AI를 막 넘나들면서 통찰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요소인데요. 이건 앞에 것들과는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번째 요소는 뭔가요? 바로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능력입니다. 역경을 기회로. 스티브 잡스처럼 큰 시련을 딛고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상후 성장, 영어로는 포스트 트로메딕 그로스라고 부르는데요. 트라우마가 기존의 세계관을 한번 무너뜨리잖아요. 네, 그쵸. 그걸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더 창의적으로 만든다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런 맥락이죠. 그런데 꼭 고통스러운 경험만 성장을 이끄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는 희열후 성장, 포스트 엑스테틱 그로스라는 개념도 주목받고 있어요. 희열 후 성장이요? 네, 예를 들어 아이의 탄생이라든지 아니면 소울메이트와의 만남 같은 아주 경이로운 긍정적 경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험 역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이든 아니면 이런 경이로운 희열이든 아주 강렬한 경험이 우리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자, 정리해보면 첫째는 자유롭게 미래를 상상하는 공상, 네, 미래지향적인 공상. 둘째는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고독, 그렇죠. 스스로 선택하는 고독. 셋째는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개방성과 탐색 욕구, 네, 도파민과 관련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아주 강렬한 경험들, 그게 역경이든 희열이든 그걸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 이 네 가지가 창의성의 핵심 동력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이게 특별한 천재들만 가진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점이 중요하네요. 네,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또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라는 거죠. 와, 그럼 당신 안의 창의성을 떼울 열쇠가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의 다음 성장을 이끌고 당신 안의 창의성을 폭발시킬 다음 경험은 다가올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경이로운 순간을 찾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여정일까요?